Putin's irresponsible escalation of the war, his partial military mobilization, his nuclear threats, as well as Russia's rushed referendums to try to annex parts of Ukraine are unacceptable. We will not rest until Ukraine prevails. That the leader who decided to go to war, the leader who decided to escalate, is President Putin. 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かもしれない。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벽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만큼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수세에 몰렸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 동원령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총 동원령까지는 아니고요. 예비군 전력이 한 250만의 이제 1% 정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의 그런 그 병력 부족 이거를 좀 막아서 지금 20%의 이제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수하겠다. 그래서 전쟁 목표는 꼭 달성한다라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선이 지금 휴전선의 3배 이상, 그러니까 1000km 이상으로 지금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건 이제 서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암만 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까 뭐 약간의 이제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만은 예. 약간 최소한의 조치다. 이건 전면적인 동원령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약간의 이제 고육주체적인 그런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비군 1% 동원, 뭐 최소한의 이제 동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네.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이제 직접적으로 핵무기라는 그런보다는 예. 이제 러시아의 주권이라든가 영토의 보존에 대해서 네. 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데 예. 이건 블러프. 허세가 아니다라고 이제 아주 다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이제 러시아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비확산 조약 NPT의 이제 당사국이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그 국가 존립에 대해서 위협이 올 경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핵무기를 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후의 단계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사실 NPT 그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유엔 내 협의가 있을 때 그 당시 푸틴 대통령도 이제 핵무기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모든 수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단지 이제 이런 언급을 통해서 서방이 이렇게 무기를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전선이나 이제 에스컬레이션 고조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측면. 우크라이나는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서 나와라 하는 협상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읽혀집니다. 예. 네,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전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수세에 몰리지 않고 굉장히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황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밀린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동부전선에 좀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건 좀 더 깊이 한꺼풀 더 열고 보면 러시아의 그런 군 징집 제도, 병역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이제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 계약직 모병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집병은 한 20%로 하고 그 계약직 모병제를 40%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2대 1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병력을 모든 이제 그 예. 하부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을 이제 예비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비군이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나온대요. 우리도 이런 병역제도 이런 이렇게 개선을 하는 논의라든가 검토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 면에서나 네. 뭐 그 군사 강국인 면에서는 아직 그 남부 쪽에서는 다 건재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러시아군이 훈련이 잘 안 됐다라는 네. 말씀이죠. 옛날에 그럼 1차 대전 때랑 뭐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그 하사관 그 계약직 그런 훈련이 잘 됐는데 러시아의 그 이제 국경이라든가 그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전선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지역을 좀 가볍게 한 15만 정도로 해서 완료를 안성하려다 보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동원해야 할 예비군들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동원 예비군을 이제 잘 훈련을 시켜서 배치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네. 새로 이제 동원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테러 제재나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네,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중국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좀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유럽에서 영향권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유럽 내 전략이 이제 부딪히면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예. 지금 제재 그 규탄에 대해서는 뭐 유엔에서 상당히 140여 개국이 예. 규탄을 했는데 실제로 제재한 나라를 보면 한 40개국이 이내해요. EU 플러스 한 우리나라 포함한 8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제 그 고립된 목소리가 있는데 제3세계에서는 그 약간 좀 양분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네. 그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에서 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 두 나라의 이제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저희가 보기에는 네. 같은 언어를 쓰고 약간 같은 민족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반목을 하게 된 역사가 좀 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의 그런 민족 그 정체성, 독립성을 이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예. 주변의 강국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폴란드의 지배도 받고 러시아의 지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걸 분출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탈냉전 후에 이제 이런 기회가 오니까 한 20년을 지나는 동안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유럽을 지향하겠다라는 그 의식이 강해졌고 특히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부터 국민들이 그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대개 50대 50이었거든요. 친러, 친서방.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그 무력으로 일부 지역을 이렇게 병합하다 보니까 반러 정서가 완전히 80% 이상으로 넘어가서 예. 지금 이렇게 전쟁까지 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치권에서 이걸 잘 타협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러시아 내 반대 여론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네. 푸틴이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할까요? 뭐 지금 서방 언론에서 보면은 막 반대하는 시위라든가 이게 물리적으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 비례로 이제 징집병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내 민족주의적인 이제 성향의 정치권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위기다라고 이제 상당히 그 국내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타결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분 동원령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국민들 전체에 대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채찍을 들어서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예. 네. 대사님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근무하실 때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푸틴 아니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푸틴이 당시에도 어떤 성향인지 잘 아실 텐데 네. 지금 온갖 서방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약간 수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 이제 러시아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서방으로부터 상당히 그 이용을 당했다라는 정서가 강합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91년도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시장 개방, 뭐 자유민주주의 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예. 제도인데 러시아인들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한 10년 동안 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체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갔다가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실추가 되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었거든요. 러시아식 보수주의, 러시아식 그 위상을 살려야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네. 이걸 이제 해필투이 이제 군사적인 그 수단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는 건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또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024년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또 대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정국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지고 지금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 2월에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거기 이제 한 세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특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20%를 장악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양보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그 대신에 이제 나토를 가입한다든가 안전 보장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러시아만 약화시킨 게 아니라 중국의 그 1대1로가 유럽까지 아마 다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차단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입지를 뭐 세계 전략을 잘 지금 자기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그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꾸 이제 고조가 돼서 확전이 될 거다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 이걸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느냐 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막 금년 겨울은 당연히 지날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뭐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